내까짓 게 무슨 며느리라고 밥이나 축내는 게냐. 안동댁의 호통에 정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켠 정월의 손끝에서는 밤마다 몰래 바늘이 오갔지요. 큰 며느리는 비단옷을 입고 나섰고 정월은 부엌 바닥에 앉아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느질 하나가 훗날 온 집안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청풍고을에 살림은 넉넉하지 않아도 체면 많은 대단한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풍고을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아래로 맑은 냇물이 흐르는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개 밭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이 집안만은 몇 대째 자그마한 기와집을 지키며 양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안동에서 시집온 안동댁이었지요. 젊어서부터 콧대가 높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20살에 청풍고을로 시집와 3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여의었지요. 그때부터 홀로 삼형제를 키워냈으니 그 고생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손수 밭을 메고 삭바느질을 하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가며 자식들을 건사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남에게는 더 매섭게 구는 법이었지요. 안동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악물고 버텨온 세월을 누가 알아준다더냐. 나만큼 참고 살아본 사람 있으면 나서보라지. 그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었으나 그 세월의 무게를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그대로 지우려 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동댁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봉구는 입담은 좋으나 실속이 없었고 젊어서부터 술과 노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안동댁은 큰아들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돌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찍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날 이후 안동댁은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지내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남은 두 아들을 더욱 억척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덕만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만은 어릴 적부터 형이 어머니께 혼나는 모습을 보고 자라 자연히 순종하는 성격이 되었지요. 큰 며느리 명심은 이웃 고을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시집을 때 가져온 패물이 남달랐고 함이 마당에 들어서던 날 온 마을이 그 화려함에 술렁였다고 합니다. 비단 이불에 녹그릇, 은비녀까지 마을 안악들이 두고두고 이야깃거리로 삼을 정도였지요. 그 덕에 안동댁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반면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정월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집 딸이었습니다. 정월의 친정은 그저 작은 밭대기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이었지요. 혼례랄 것도 변변찮아 정월은 무명 저고리 한 벌만 지어 입고 시댁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월은 얼굴이 둥글고 눈매가 순했으며 웃을 때면 보루물이 깊게 패는 여인이었습니다. 크게 예쁘다는 말을 듣는 얼굴은 아니었으나 볼수록 정이 가는 인상이었지요. 정월이 혼례를 치르던 날 청풍고을에는 때 아닌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비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혼산날 비가 오면 그 집에 복이 온다더구먼. 그래도 이댁 형편에 무슨 복이 있으려나 모르겠소. 정월은 무명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친정을 떠나며 정월은 늙으신 부모님께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시집가서도 자주 문안드리겠습니다. 오냐, 부디 몸 성이 잘 지내거라.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복이 온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정월은 가마에 올라 청풍고을 언덕을 넘었습니다.
정월이 시집오던 날부터 안동댁의 눈초리는 곱지 않았습니다. 혼례상을 물리자마자 안동댁은 정월의 손을 슬쩍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살림도 변변찮은 집에서 시집을 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손이 곱디고 온 걸 보니 일 하나 제대로 안 해봤겠구나. 이 한마디가 정월의 10년 세월을 가르는 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월은 손끝이 야무진 여인이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친정 어머니에게 어릴 적부터 자수를 배웠지요. 정월의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끝의 재주는 하늘이 준 것이다. 어디를 가든 잃지 말거라. 힘든 날에는 그 재주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정월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솜씨를 알아봐주는 이는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수 따위가 밥을 먹여주더냐. 부엌일이나 똑바로 해라. 안동댁은 그렇게 말하며 정월에게 물깃기와 빨래, 바질까지 죄다 떠맡겼습니다. 반면 명심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요. 아침이면 정월이 물동이를 이고 나설 때 명심은 방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정월의 손등은 갈라지고 터서 피가 맺히기 일쑤였지만 안동댁은 그런 정월을 보고도 약한 척 지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정월에게 위안이 되어준 것은 이웃집에 사는 또래 여인 끝분이었습니다. 끝분은 정월보다 한 해 먼저 시집온 이웃이었는데 마음씨가 곱고 입이 무거워 정월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칠 때마다 끝분은 정월의 물동이를 슬쩍 받아들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힘들지요, 정월 형님. 그래도 너무 속으로만 사귀지 마세요. 괜찮다, 끝분아. 내가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게 물동이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월이 시집 온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겉보기엔 그럭저럭 굴러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위태로웠습니다. 큰아들 봉구가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엔 이웃 마을 장터에서 벌어지는 투전판에 푼돈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봉구는 노름판에서 몇 번 재미를 보고는 그 손맛을 잊지 못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훗날 집안을 통째로 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월은 매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섰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정월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막내 며느리 참 딱하지. 큰 며느리는 비단옷에 가마까지 타고 다니는데 안동댁이 유난히 막내 며느리한테만 모질다더라. 내 저번에 보니 밥상머리에서도 며느리 앞으로 반찬 한 그릇을 안 밀어주더구먼. 저러다 저 며느리 명 짧아지겠어. 쉿, 저기 오네. 정월은 그런 말을 들어도 묵묵히 물동이만 이고 갔습니다. 참는 것이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정월의 마음속에는 늘 친정 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참는 것도 재주다, 딸아. 그 말을 되새기며 정월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정월은 홀로 방구석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에 감히 손댈 수 없던 자수였습니다. 정월의 손끝에서 매화가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올랐지요.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정월의 방에서만 사각사각 바늘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솜씨를 보면 누구든 감탄할 만했지만 정월은 그저 조용히 천을 접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이걸 언젠가 세상에 내보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정월은 혼잣말을 하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한편 남편 덕만은 착하기는 했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만이 조심스레 어머니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월이도 우리 식구인데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건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사내가 계집 치마폭에 쌓여 어미 말을 거스르려 드는구나. 덕만은 그 한마디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월은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속으로 다짐할 뿐이었지요. 언젠가는 내 손으로 이 집안을 지켜내리라. 덕만은 대신 낮에 틈틈이 남의 집 지붕을 이어주거나 나무를 해다 파는 일로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 못했지만 아내를 향한 미안함을 그런 식으로나마 갚으려 했던 것이지요. 정월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면서도 굳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웃사는 대감댁 회가변이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저마다 곱게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명심도 새로 지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나섰지요. 하지만 정월에게는 잔치에 갈 새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이나 보고 있겠습니다. 정월이 그렇게 말하자 안동댁은 대뜸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형편에 잔치 옷이 어디 있겠느냐. 잘 생각했다. 그 말이 비수처럼 정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정월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날도 부엌에서 홀로 저녁을 지었습니다.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정월은 손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지요. 그렇게 몇 해가 더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월이 시집 온 지 어느덧 6년째 되던 해였지요. 큰아들 봉구가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술 냄새를 풍기며 제가 노름판에서 그만 집문서를 걸고 말았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결례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집문서를?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최 부자한테 진 빚이 이미 30냥이 넘습니다. 그걸 갚지 못하면 집문서를 내놓으라 합니다. 30냥이라니 그 큰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만 소리 없이 흔들릴 뿐이었지요. 명심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집을 때 가져온 폐물을 이미 절반이나 팔아봉구의 빚을 막아온 터였습니다. 그것마저 이제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동댁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정월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아느냐? 정월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시집 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둘째가 역병으로 죽더니 이젠 집문서까지 넘어가게 생겼어. 내 사주가 박복한 게 틀림없다. 정월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명심은 그 틈에 슬쩍 눈치를 살피며 안동댁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온 뒤로 집안이 영 시끄러워졌지요. 저는 진작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짜 집안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노름에 빠진 봉구였건만 그 화살은 M1 정월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덕만이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노름으로 진 빚인데 어찌 정월이 탓을 하십니까? 이놈이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 그런 말버릇이 어디 있느냐. 집안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빚을 갚을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안동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패물이라야 명심이 시집을 때 가져온 것뿐이다. 그것을 팔면 얼마나 되겠느냐? 명심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패물은 이미 반절 넘게 팔았습니다. 남은 걸 다 팔아도 10단량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찌한단 말이냐? 봉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번단 말이냐? 이 사다를 낸 놈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덕만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지붕을 이어주며 몇 냥 모아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태겠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라 해봤자 몇 푼이나 되겠느냐? 그렇게 온 식구가 머리를 맞대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월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수를 팔아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겨 입을 다물었지요. 그때만 해도 정월은 그 돈을 좀 더 모아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놓으리라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훗날 정월에게 더 큰 의심을 불러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월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안동댁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질수록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정월에게 향했습니다. 이 집에 우환을 몰고 온 년이 물이나 제대로 길어와야지. 마을 우물가에서 안동댁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월을 나무랐습니다. 물동이를 채우던 정월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물동이 하나 제대로 못 채우느냐? 이러니 집안에 복이 안 들어오지. 안악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 집 시어머니 오늘도 심하네. 쉿, 들리겠어. 괜히 나섰다간 우리한테까지 불똥 튄다니까. 정월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홀로 방구석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벽같이 일어났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바짝 말라붙고 곡간의 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안동댁은 그 원인을 찾다가 대뜸 정월을 의심했습니다. 쌀독의 쌀이 자꾸 줄어드는구나. 내가 몰래 친정에 빼돌리는 게 아니냐? 정월은 억울했습니다. 실은 큰아들 봉구가 밤마다 몰래 쌀을 내다 팔아 노름빚의 이자를 갚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정월은 우연히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으나 차마 형님 되는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닥쳐라. 감히 거짓을 고하는 게냐?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쌀을 축낸단 말이냐? 안동댁은 정월을 꾸짖으며 며칠간 밥을 반그릇으로 줄였습니다. 정월은 배를 고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밭일을 하다가도 어지러워 잠시 앉아 쉬어야 할 때가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정월은 밭두렁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지나가던 이웃 노인이 놀라 정월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월은 한참 만에야 겨우 눈을 떴지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잠시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얼굴이 백지장 같구먼. 며칠을 굶은 게요? 정월은 대답 대신 힘없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늙은 안악 하나가 몰래 감자 몇 알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쯧쯧, 얼마나 힘든 후. 이거라도 요기하시게. 아닙니다.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먹어.
그 집 시어머니도 참 너무하시지. 정월은 그 작은 온정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 인심이 다 매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정월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한양을 오가는 박물장수 하나가 들렀습니다. 이름은 최서방이라 했지요. 정월은 며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저 혹시 이런 물건도 사고 파십니까? 정월이 품에서 꺼낸 것은 몇 해에 걸쳐 밤마다 짬짬이 수놓은 비단 손수건과 놀이개 주머니였습니다. 매화와 나비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했지요. 실한올 한 올에 정월의 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허, 이런 솜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구려. 이걸 정녕 안악 혼자 수놓았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사실 수 있으면 사주십시오. 최서방은 손수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후한 값을 쳐주었습니다. 내 한양 저작거리를 오래 다녔지만 이런 바늘땀은 흔치 않소. 다음에 또 지으시거든 나한테 보이시오.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정월은 그 돈을 받아 몰래 항아리에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엌 아궁이 옆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에 항아리를 묻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쓰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월은 그렇게 겨울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최서방이 마을에 들를 때마다 조용히 자수 물건을 건넸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을 놓으면서도 정월은 단 한 번도 그 일을 힘들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만큼은 정월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지요. 그 무렵 명심은 슬며시 정월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정월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눈치챘던 것이지요. 동서는 밤마다 뭘 그리 하시오? 등잔 기름이 아깝지도 않은가.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바느질을 좀 합니다. 명심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명심은 원래 시집을 때 넉넉한 살림을 가져왔으나 세월이 흐르며 그 살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요. 게다가 남편 봉구의 노름빚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월이 남몰래 뭔가를 하는 것이 자꾸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딴 살림을 차리려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명심이 지나가듯 안동댁에게 흘린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안동댁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말았습니다. 안동댁은 그날부터 정월의 방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명심이 정월의 방을 정리하는 척하다가 아궁이 옆 항아리 속 엽전을 발견하고 만 것이었지요. 어머님, 정월이 아궁이 옆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안동댁이 달려와 엽전 항아리를 보고는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그동안 모은 엽전이 제법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게냐? 살림에 보태라 준 돈을 몰래 빼돌린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훔친 것이냐? 어머님, 그것이 아니오라. 정월은 자수를 팔아모은 돈이라 말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닥치거라. 내 따위가 감히 이 집안 살림에 손을 댄단 말이냐. 지금껏 얌전한 척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정월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안동댁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등잔불을 밝히고 있었던 게냐? 자수는 핑계고 실은 딴 살림을 차리려던 게 아니고 무엇이냐? 어머님,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밤마다 술을 놓아. 시끄럽다.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날 밤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안동댁은 정월을 마당으로 끌어내 무릎을 꿇렸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오늘 밤 여기서 반성하거라. 빗줄기가 정월의 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자락이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덕만이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정월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안다고. 저리 비켜라. 사내가 계집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야 어찌 이 집 가장 노릇을 하겠느냐. 정월은 차가운 빗속에서 밤새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렀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정월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덕만이 몰래 나와 겉옷 하나를 정월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월아. 내가 못나서. 괜찮습니다, 서방님. 어서 들어가세요. 어머님께 들키면 서방님까지 혼나십니다. 덕만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월의 손에 떠밀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월은 홀로 남아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서름을 갚아주리라. 그러나 원망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켜내는 걸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정월의 진심이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깊은 곳에 정월은 여전히 이 집안을 향한 정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였지요. 정월은 며칠 전부터 음식 장만에 매달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느라 손에서 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먼 친척벌 되는 아주머니 하나가 슬쩍 물었습니다. 안동댁, 이댁 막내 며느리는 안 보이는구려. 어디 아픈가? 안동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겠지요. 그런 애는 원래 사람들 앞에 잘 안 나서요. 그 말을 들은 정월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심은 곱게 차려입고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정월은 조용히 문틈에서 물러나 다시 설거지통 앞에 앉았습니다. 서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정월은 그저 묵묵히 그릇을 씻어내렸습니다. 밤이 되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안동댁은 뒷정리를 하던 정월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음식 솜씨는 그런대로 봐줄만 하더구나. 하지만 그런 걸로 유세 떨 생각은 말거라. 칭찬인지 나무람인지 모를 그 말에 정월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흠뻑 젖은 탓인지 정월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안동댁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엄살 떨지 말고 어서 일어나 일을 해라. 이 집에 밥벌레 하나 먹여 살릴 여유는 없다. 정월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새벽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정월을 보다 못한 덕만이 어머니 몰래 이웃 마을 의원을 데려와 진맥을 보게 했지요. 몸이 많이 상했소. 당분간은 무리한 일을 삼가야 하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하지만 약값은 내 입원은 그냥 받으리리다. 이런 착한 며느리가 몸이 상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야 있나? 정월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에는 모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월은 힘겨운 나날 속에서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은 그 밤이 지나고 정월이 몸져 누운 며칠 동안 끝분이 몰래 정월을 찾아왔습니다. 안동댁 몰래 죽 한 그릇을 쏘아온 것이었지요. 형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이렇게 계속 굶으시면 큰일 나요. 고맙다, 끝분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은혜는 무슨. 형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형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만 사실 거예요? 저는 형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월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니? 그저 언젠가는 이 어둠도 끝이 나겠지. 그리 믿을 뿐이다. 형님은 참 강한 분이세요. 저라면 진작 못 견뎠을 거예요. 끝부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몇 번이고 몰래 정월을 찾아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훗날 정월이 한양에서 돌아와 온 집안이 화목해졌을 때 정월은 가장 먼저 끝분을 찾아가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에 사는 중매쟁이 하나가 안동댁을 찾아왔습니다. 중매쟁이는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안동댁, 내 요 며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찾아왔소. 아드님 댁이 하도 박복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차라리 서방님을 새장가 보내는 게 어떻겠소? 마침 옆 고을에 참한 교수가 하나 있는데 안동댁은 잠시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정월의 사주 탓이라 믿고 있던 터였으니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군요. 이 말이 어찌어찌 덕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덕만은 그날 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월이 말고는 그 누구도 아내로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다시는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감히 어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어머니, 정월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저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군말 없이 참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내치는 사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덕만의 단호한 태도에 안동댁도 결국 그 이야기는 더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안동댁의 정월을 향한 냉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해 겨울, 정월은 시댁 몰래 장터에 나가 삭바느질감을 얻어오곤 했습니다. 집안일을 다 마친 뒤에도 잠을 줄여가며 상리를 했지요. 장터 초입에서 국밥을 파는 늙은 주모가 그런 정월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저기 새댁, 매번 여기서 상릴감을 받아가는구려. 힘들지 않소?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라도 벌어야지요. 즉, 그 집 사정은 나도 얼추 들어 알고 있소. 새댁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시집살이를 겪는지 원. 여기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시오. 값은 안 받을 테니. 정월은 몇 번을 사양하다 결국 못 이기는 척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월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얻어먹어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쯧쯧,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오. 힘들 때는 언제든 여기로 오시오. 이 늙은 주모와의 인연은 훗날 정월이 한양을 오갈 때에도 작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월이 밤마다 등잔불을 밝히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걸 본 이웃이 없는 말을 지어내 마을에 퍼뜨린 것이었지요. 글쎄, 그 집 막내 며느리가 밤마다 뭔가 중얼거리며 손을 놀린다지 뭐야. 혹 무당질이라도 배우는 게 아닐까? 애구머니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두다니. 안동댁도 참 딱하지. 이런 소문이 안동댁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안동댁은 발끈하여 정월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무슨 요망한 짓을 하고 다니느냐? 무당질이라도 배우는 게냐? 어머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바느질을 할 뿐입니다. 닥쳐라.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아니라고 잡아떼는 게냐? 이때 마침 덕만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는 덕만이 단호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헛소문을 고지곳대로 믿으십니까? 제가 정월이 방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저 바느질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헛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 따끔히 일러야지 어찌 애먼 사람을 잡으려 하십니까? 덕만의 강경한 태도에 안동댁도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정월을 향한 안동댁의 의심의 눈초리는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그런 헛소문이 나돌 만큼 정월의 밤일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신기하고 은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작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월이 쫓겨나기 한 해 전 유난히 혹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났지요. 정월의 집안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였지만 정월은 자신에게 주어진 밥 중 일부를 몰래 덜어 담 넘어 굶주린 이웃 아이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이거라도 먹으렴. 배고프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 모습을 우연히 본 끝분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형님도 넉넉지 않은 처지에 그러다 몸 상하시겠어요. 그래도 굶는 아이를 보고 어찌 나만 배를 채우겠니? 내 몫이 조금 줄어드는 건 견딜 수 있다. 정월의 이런 마음씨는 알게 모르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댁의 구박은 여전했지만 마을 인심만은 정월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월이 시집온 지 8년째 되던 해 친정어머니가 인편으로 짧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월은 서찰을 받아들고 방구석에서 몰래 읽어내려갔습니다. 딸아, 잘 지내고 있느냐? 이 어미는 늘 내가 눈에 밟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어미는 늘 내 편이다. 짧은 몇 줄이었지만 정월은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답장을 쓸 종이 한 장 넉넉지 않았지만 정월은 몰래 모아둔 종이 조각에 짧게 답을 적어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정월은 사실 조금도 잘 지내고 있지 않았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훗날까지도 정월이 가장 소중히 간직한 물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안동댁이 사소한 일로 크게 노하여 회초리를 들고 정월을 매질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심이 아끼던 녹그릇 하나가 깨진 것을 두고 안동댁은 다짜고짜 정월을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그릇을 깬 게 틀림없다. 이리 와 종아리를 걷어라. 실은 그 그릇을 깬 것은 명심의 어린 조카였으나 명심은 그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월이 아무 말 없이 종아리를 거두려는 순간 마침 마당에 들어서던 덕만이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그릇을 깨뜨려 놓고 발뺌하려는 며느리를 벌하려는 것이다. 너는 상관 말거라. 어머니, 매질만은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종아리를 걷겠습니다. 덕만이 진짜로 제 종아리를 거두려 하자 안동댁도 당황하여 회초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 계집을 감싸겠다고 사내가 제 종아리를 걷는 게 어디 있느냐? 어머니, 정월이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매를 맞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동댁은 정월에게 회초리를 드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구박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요. 단오가 되면 마을 처녀와 안악들은 저마다 곱게 차려입고 냇가로 나가 그네를 띄었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이는 흥겨운 날이었지요. 정월도 그 해만큼은 잠시 짬을 내어 냇가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마을 안악들이 그네 곁에서 저마다 손수건이며
놀이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안악이 지니고 있던 놀이개 주머니가 실은 정월이 예전에 최서방에게 팔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지요. 이 놀이개 참 곱지요? 한양 저작거리에서 구한 건데 수놓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지 뭐예요. 정월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여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게 들통날까 조마조마했지요. 다행히 아무도 그 출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월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손끝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사람들 눈에 예쁘게 비치는구나. 언젠가는 떳떳하게 내 이름으로 내보일 수 있을까. 그날 정월은 오랜만에 냇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해가 저물자 정월은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명심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이 묵묵히 흉년의 굶주림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명심은 자신이 그동안 안도댁에게 아첨하며 정월을 몰아세운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밤 명심은 정월의 방문 앞을 서성이다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명심은 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든 처지에서도 저리 마음이 곱구나. 나는 어찌 그리 매정하게 굴었을까. 하지만 명심은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용기까지는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오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흔들림은 훗날 정월이 누명을 벗고 돌아왔을 때 명심이 먼저 손을 내미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월이 쫓겨나기 얼마 전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잠든 깊은 밤 정월은 홀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문득 정월은 시집 오던 날 어머니가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손끝의 재주는 하늘이 준 것이다. 어디를 가든 잃지 말거라. 정월은 품속에서 그동안 최서방에게 받은 엽전을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덧 제법 묵직한 액수가 되어 있었지요. 정월은 그 엽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돈이 언젠가 이 집안을 살리는 날이 오겠지. 그날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씨를 바라보며 정월은 오랜만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된 하루하루였지만 그 안에서도 정월은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월이 10년의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지만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에게 진 빚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50냥이 넘었습니다. 결국 최 부자가 집문서를 넘기라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것이오. 관아에 문서를 올려 이미 절차를 밟아두었소. 안동댁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과 집안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지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안동댁은 그 원망을 또다시 정월에게 돌렸습니다. 이게 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생긴 우환이다. 내년 사주가 이 집을 망하게 하는구나. 이웃 마을 점쟁이도 그리 말하더구나. 어머님, 그것은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우환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덕만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정월이를 내쫓으면 저는 어찌합니까? 정월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닥쳐라. 이 집이 망하느냐 사느냐가 걸린 일이다. 내 계집 하나 감싸다가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명심조차 이번에는 차마 안동댁을 거들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감히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 한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월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지금 내놓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그 돈을 내놓는다 해도 안동댁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두고 더 큰 의심과 추궁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월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낫겠구나. 언젠가 진심이 통할 날이 오겠지. 정월은 그렇게 시집온 지 10년 만에 보찜 하나만 든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정월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부디 어머님 잘 모시고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정월아,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서방님 탓이 아닙니다. 정월은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산길, 정월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지요. 시집오던 날의 설렘, 밤마다 홀로 놓았던 바늘땀, 빗속에서 무릎 꿇던 그 서러운 밤까지 그토록 참고 견뎠건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후회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으니. 하지만 정월은 떠나기 전 남몰래 최서방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달라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자수 작품 중 가장 정성스레 지은 매화 병풍 한 폭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밤마다 한 땀 한 땀 놓은 것이었지요.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월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병풍만은 부디 좋은 값에 팔아주세요. 그 돈은 제가 나중에 요긴하게 쓸 곳이 있습니다. 최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풍을 소중히 보찜에 담았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 반드시 좋은 값에 넘기리다. 친정으로 돌아온 정월을 보고 정월의 어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잠시 몸을 쉬어가는 것뿐입니다. 정월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 밤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한편 최서방은 정월에게서 사들인 자수 작품들을 한양의 큰 포목전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월이 마지막으로 지은 매화 병풍이 우연히 한양의 2대 감댁 안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병풍의 매화는 참으로 살아있는 듯하구나. 이런 솜씨를 지닌 이가 대체 누구인가? 2대 감댁 안주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궁중 자수 못지않은 솜씨였지요. 병풍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안주인은 매화가지 사이에 숨겨진 작은 나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정월만의 표식이었지요. 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까지 살아있구나. 이런 솜씨는 반드시 찾아야겠다. 안주인은 포목전 주인을 다그쳤습니다. 이 병풍을 대체 어디서 구했는가? 저희도 박물장수를 통해 받은 물건이라 자세히는 모르옵니다. 다만 청풍고을 쪽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안주인은 즉시 최서방을 수소문에 불러들였습니다. 이걸 수놓은 이가 대체 누구인가? 내 후하게 값을 쳐줄 터이니 그 사람을 찾아오게. 만약 정녕 이만한 솜씨라면 앞으로도 계속 물건을 받고 싶구나. 최서방은 청풍고을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2대 감댁 안주인은 최서방을 보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부디 그 사람을 놓치지 말고 꼭 찾아오게.
만약 정녕 그런 솜씨를 지닌 이라면 우리 집안이 후하게 대접할 것이야. 노잣돈도 넉넉히 챙겨가게. 최서방은 이대감댁에서 받은 노잣돈을 품에 넣고 며칠 밤낮을 걸어 청풍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정월의 시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월은 이미 친정으로 쫓겨난 뒤였지요. 최서방은 이 집 저 집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정월의 친정을 찾아냈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정월의 어머니가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뉘신지요? 저는 박물장수 최가라 합니다. 정월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한양 이대감댁에서 부인의 솜씨를 찾고 있습니다. 큰 상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정월이 방에서 나와 그 말을 듣고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무슨 대단한 솜씨라고.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게 아닌지요. 아닙니다. 이대감댁 안주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매와 병풍을 보시고 이런 솜씨는 궁에서도 보기 드물다 하셨습니다. 어서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정월은 반신반의하며 최서방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청풍고을에서 한양까지는 꼬박 사흘 길이었습니다. 정월은 태어나 처음 고향을 떠나보는 것이었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내내 정월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최서방이 묻자 정월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그저 제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태 살아오며 누구에게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허허, 부인. 제주는 언젠가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법이요. 이제야 그 사람을 만난 것뿐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한양 도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뚝 솟은 성문과 즐비한 기와집들을 보며 정월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이대감댁 소슬대문을 들어서는 정월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지요. 처음 보는 으리으리한 기와지붕이었습니다. 안주인은 정월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솜씨를 지녔구나. 그런데 어찌 이런 사람이 이토록 초라한 행색으로 지냈단 말이냐. 정월은 눈물을 삼키며 그동안의 사정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시집와서 겪은 구박, 밤마다 몰래 술을 놓은 이야기, 그리고 결국 쫓겨나게 된 사연까지. 안주인은 듣고 나서 혀를 찼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귀한 솜씨를 몰라보고 구박만 했다니 그댁 어른은 참으로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안주인은 정월에게 큰 상금을 내렸습니다. 매와 병풍 한 폭값으로만 무려 100냥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물건을 보내주면 후하게 값을 쳐주겠다 약조했지요. 이제부터는 박물장수 편에 물건을 보내지 말고 우리 집 하인을 보낼 터이니 직접 거래하도록 하자꾸나. 내 솜씨라면 능히 한양 제일가는 수방을 차릴 만하다. 정월은 감격에 겨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와 정월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지내는 근엄한 인물이었으나 정월을 대하는 태도는 뜻밖의 부드러웠습니다. 자네가 그 병풍을 지은 사람인가? 내 오랫동안 여러 고을을 다니며 진귀한 물건을 보아왔지만 이만한 솜씨는 실로 드물었네. 자네의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이야. 앞으로 이 재주를 세상에 떳떳이 펼치며 살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니, 대감마님의 크신 은혜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월은 얼떨결에 궁중에서나 쓸 법한 말을 꺼내고는 스스로도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대감은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시골에서 온 사람치고는 제법이로구나. 오늘은 편히 쉬고
내일부터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세. 그날 밤 정월은 난생 처음 누워보는 폭신한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고 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던 것이지요. 서방님은 잘 계실까? 어머님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정월은 밤이 깊도록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에 낯선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향에서 보던 달과 다르지 않은데도 어쩐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정월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는다 해도 내 마음은 늘 그 집에 있다. 언젠가 반드시 떳떳하게 돌아가리라. 그 소식이 청풍고을에까지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 집 쫓겨난 막내 며느리가 한양 대감댁에 불려갔다지 뭐야.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솜씨가 있었다고? 세상에, 그 얌전한 사람이. 내 그럴 줄 알았지.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었다니까. 그나저나 그 댁 시어머니 얼굴이 어찌 될지 원. 이 소문은 결국 안동댁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안동댁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아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헛소문이겠지. 하지만 곧 최서방이 직접 안동댁을 찾아왔습니다. 정월 부인 덕에 이대 감댁에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정월 부인이 그 상금 중 일부를 이댁의 빚을 갚는데 쓰라며 내놓으셨습니다. 안동댁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돈을 나를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나를 위해 내놓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정월 부인 말씀이 은혜는 원수로 갚지 않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정월은 그동안 밤마다 몰래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을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를 위해 내놓았던 것이었지요. 최 부자에게 진 빚은 그렇게 모두 갚였고 집문서도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겸연쩍어했습니다. 그 댁 며느리가 그리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구려. 내 이자는 받지 않을 터이니 원금만 갚으시오. 며칠 뒤 안동댁은 직접 정월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걸어온 안동댁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몰려와 담장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콧대 높던 안동댁이 무릎을 꿇다니. 그러게 말이야. 사람 일이란 참 알 수가 없구먼. 안동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 귀한 솜씨도 내 마음도 몰라보고 그토록 모질게 굴었으니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정월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저 며느리 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 도리를 내가 짓밟았느니라. 10년 세월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만데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덕만도 큰아들 봉구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봉구는 그동안 자신의 노름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정월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씨, 미안하오. 내가 저지른 일로 그리 큰 고초를 겪게 했구려. 앞으로는 노름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소. 봉구는 그 말대로 그날 이후 노름판의 발길을 끊고 근처 장터에서 성실히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심 또한 그동안의 행실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서, 내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것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주오. 형님, 지난 일입니다. 이제 다 잊읍시다. 정월은 그날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온 집안이 반기는
귀한 며느리로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월이 돌아오는 길목에 나와 저마다 한마디씩 축하를 건넸지요. 참으로 고생 많았소. 이제야 복이 트이는구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달려와 정월의 두 손을 맞잡은 것은 끝뿐이었습니다. 형님, 형님, 정말 잘 되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끝뿐아, 그동안 내 위로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심도 조심스레 다가와 정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 내 그동안 겉으로는 매정하게 굴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늘 편치 않았소. 이제라도 진심으로 축하하오. 형님, 저도 형님 마음 다 압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며 지내요. 명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먹함이 그렇게 눈 녹듯 풀려갔습니다. 그해 가을, 이대감은 임금께 정월의 자수 솜씨를 아뢰었습니다. 마침 궁중에서 쓸 병풍을 구하던 차였지요. 이대감댁 안주인이 정월의 매와 병풍을 궁으로 보내니 그 솜씨가 궁궐 안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솜씨는 궁중 침선비들 사이에서도 드물다. 대체 어느 집안 여인인가? 이 소식이 청풍고을 관아에까지 전해지자 고을 원님은 정월을 크게 치하하며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깃발이 내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원님은 정월과 그 시댁 식구들을 관아로 불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이런 귀한 재주를 지닌 여인이 있는 줄 미처 몰랐구나. 정월의 효심과 인내,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갚은 그 마음을 온 고을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원님은 정월에게 상으로 무명 10필과 곡식 몇 섬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축하해 주었지요. 참으로 장한 며느리로세. 안동댁, 이제야 복이 터졌구려. 우물가에서 정월을 나무라던 그 안악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정월에게 다가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사람 손끝이 예사롭지 않다 여겼지. 그러게 말이오. 저런 며느리를 몰라보고 그리 박대를 했으니 원. 정월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재주와 노력을 세상이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지요. 안동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정월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웃으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 아닙니까? 그래, 그렇구나. 참으로 기쁜 날이다. 안동댁은 그 후로 정월을 친딸처럼 아꼈고 매사에 정월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정월을 앉히고 좋은 반찬은 늘 정월 앞으로 밀어주었지요. 정월의 자수 솜씨는 청풍고을 넘어 한양까지 이름을 떨쳤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정월은 마을 안악들에게 자수를 가르치는 작은 수방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 수방에서 정월은 자신처럼 힘겨운 시집살이를 하는 젊은 며느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손끝의 재주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부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안동댁은 늙음하게 이르러 정월의 지극한 봉양을 받으며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안동댁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댁 며느리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다지요. 안동댁 팔자도 참 폈소. 다 젊었을 적 업보를 갚느라 그런 게지.
안동댁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낯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마루에 앉아 볕을 쬐던 안동댁이 정월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살아생전 너한테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정월의 자수 솜씨를 배우겠다는 이들이 청풍고을은 물론 이웃 고을에서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정월의 수방에서 자수를 배운 며느리들은 저마다 작은 벌이를 갖게 되었고 그 덕에 시집살이의 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지요. 정월은 그렇게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의 힘이 되도록 나누며 살았습니다. 봉구는 장터에서 성실히 포목 장사를 하며 노름의 노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명심과의 사이도 예전보다 한결 화목해졌습니다. 덕망과 정월 사이에는 아들딸이 태어나 온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칠에는 화려해도 속이 비면 무너지고 속이 여문 사람은 겉이 초라해도 끝내 집안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정월이 10년을 참고 견디며 밤마다 놓은 바늘땀은 결국 온 집안을 구하는 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움을 은혜로 갚은 그 마음이야말로 어떤 값진 비단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드러난 살림과 패물로 사람을 재려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이는 귀하게 여기고 초라한 행색의 이는 함부로 대하기 쉽지요. 하지만 정월의 이야기가 전해주듯 사람의 값어치는 그가 지닌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묵묵히 바늘을 놀리던 그 밤들이 없었다면 정월도 끝내 자신의 재주를 세상에 내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미움을 받은 이가 미움으로 되갚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월이 만약 그 상금으로 자신의 안갚음을 택했더라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훈훈한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처지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